과거의 약세장 특징을 통해서 보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현재 시장은 이미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를 5.25까지는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시장은 피크아웃을 통해서 증시도 이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를 잘 버텨낸다고 하면 증시는 다시 이렇게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네, 오늘 모신 분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성상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기금에 계신 분들 한번 언제 뵐까 했는데 오늘 뵙네요. 네. 사실 우리가 연기금 하면 사실 욕 먹을 때도 있고 또 증시의 어떤 바닥을 좀 잡아주는 또 그런 또 역할을 하실 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쨌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연기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연기금은 자금이 일단 매우 큰 상황에서 크게 움직이는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증권회사나 이런 소규모로 이제 프랍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고 오늘 팔고 이런 단타 트레이딩이 어렵다. 단타가 가능한데 연기금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힘들어서 연초에 글로벌 매크로나 이제 시장 상황을 토대로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의 자산 배분 비중을 먼저 잡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이 있다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올해는 20%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5%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여유는 잡아놓되 기본적으로는 20%를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요. 주식시장이 많이 우리가 투자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요즘 뭐 매도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체 비중은 뭐 20%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5%씩 잡고 하지만 어쨌든 그럼 무엇을 살 것이냐 비중은 오케이인데 그럼 어떤 주식들로 거기에 담을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제가 연기금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해외 주식인데요. 해외 주식은 이제 글로벌에 다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글로벌에 추종하는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벤치마크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MSCI 월 컨트리 글로벌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국가에 투자하는 게 벤치마크고 그 중에서 미국이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 때는 전체 BM에 맞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미국이 조금 더 좋아 보이면 미국의 비중을 조금 더 올리고 유럽이 조금 좋아 보이면 유럽의 비중을 조금 올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좀 거시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우리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고 대신 내가 이 주식,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할까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연기금은 지금 보면 대부분 뭐 직접 투자, 위탁 투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는데 직접 투자도 그렇고 위탁 투자도 그렇고 결국은 둘 다 벤치마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 내에서도 미국이 60%지만 그 미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총에 맞게 거의 사신다고 보시면 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시장에서 빼는 전략이지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저희한테 위탁 작업을 받은 해당 운용사들이 조금의 엣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지 그게 큰 전략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시장을 사는 거다. 맞습니다. 시장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러잖아요. 요즘 외국계 자금이 막 들어올 때 보통 얘기하는 게 그냥 한국 시장을 산다. 그러니까 뭐 종목 보지 않고 1위부터 20위 뭐 해가지고 그냥 바스켓으로 담아버리는 이게 똑같은 거군요. 연기금들은 다 비슷한 전략. 근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또 투자의 아이디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시장을 담는 건가요? 국내 주식도? 애널리스트의 세미나를 저희가 들을 때 시장에 대한 전망을 듣는 경우도 많고 특정 국가를 듣는 경우도 있고
개별 종목을 듣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높거든요. 아. 네, 그래서 주로 어차피, 매크로? 네, 미국을 산다고 하면 미국의 시총이 높은 것부터 사고, 그리고 저희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좀 섹터별로는 나눠놨거든요. 그 미국 국가가 S&P 500에 뭐 기술 섹터가 있고, 그리고 뭐 통신 섹터가 있고, 에너지 섹터, 이런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에 대한 배분은 저희가 매일 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올릴지를, 에너지 섹터를 올리겠다고 하면 에너지 섹터의 시총이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 그냥 사가는 전략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섹터 시장을 사고 팔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간 다음에 어느 산업 섹터를 선택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그냥 그 섹터 내의 시장을 담는 거.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외국인의 연기금, MSCI 자금이 됐든 이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냥 시총 상위주들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논리가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대응이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수는 안 오르는데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수익률이 그렇게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치마크를 토대로 해서 벤치마크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의 엣지는 주겠지만 뭐 종목을 딥하게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의 비중을 올리고 그런 전략은 아직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네요. 자, 지금 이제 해외 주식을 주로 담당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직접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증시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변동성이 좀 크지만. 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거기에 따라 맞춰 올라가고 있고.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 네.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길어질 거야. 산타랠리. 네.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자료에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했지만 이게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고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판단을 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경기 침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표 중에서도 그러니까 풋콜 레이쇼라고 해서 풋의 비율이 얼마큼 높으냐. 그리고 지금 피어앤 그리드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피어에 가 있느냐. 공포 지수가 네. 높으냐? 네. 그리고 빅스는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고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그 자산을 해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지라는 게 내가 주식 포지션을 들고 있으니까 주식이 하락을 해도 내가 손실이 덜 하려면 그 반대 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 포지션이 많아질수록 변동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이 아니고 내년 정도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그 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자료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산타 랠리로 표현이 됐든 아니면 일시적 어떤 짧은 랠리가 됐든 당분간은 좀 좋을 수도 있다. 네, 그 지표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뷰를 말씀하실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한번 자료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걱정들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잖아요. 연준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료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197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세장의 특징을 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약세장에서 언제 증시가 다시 반등을 했는지를 좀 봤을 때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미국 OECD 경제 선행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미국 CPI 물가지수입니다. 그 마우스를 좀 보여주면서. 네. 빨간색은 미국 CPI 물가지수고 파란색은 미국 OECD 경제 선행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리세션을 판정받았던 데입니다. 아. 그런데 보시면 이게 약세장의 특징이 고물가는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올리는 시기가 이 경제 선행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기는 점점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이게 연준이 연착륙을 성공하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지만 연착륙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다시 연준은 올리던 기준금리를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회복하는 이게 큰 사이클인데요. 지금 올해도 놓고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는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생길 거냐 생기지 않을 거냐 그거는 내년을 가봐야 되는 거겠지만 현재 과거의 약세장 특징을 통해서 보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던 시기가 1970년대 이후로 12차례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세장이 빠졌던 시기에서 경기 침체에 빠졌던 시기를 보면 전부 다 주요 이벤트는 다 있었지만 그 약세장에 빠졌던 시기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와 경기 선행지수가 방향이 엇갈리고 있었고 S&P 하락률이 컸던 시기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73년도에 50% 그리고 그 00년도에 또 51% 이때가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네. 그리고 07년도에 58%. 이 시기 세 가지는 약세장의 기간도 매우 길었고요. 빠르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로 올해 지금 증시가 내년에 이런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이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로 갈지 아니면 한 20몇 프로에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워낙 그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네. 이미 충분히 빠지지 않았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뭔가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다시 지금 금리를 대폭 올려놨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있는 거 아니냐, 위기 상황에 대한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제가 이 그래프를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 주식시장을 보면 물가가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 그래프고요.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핵심 CPI. 그 빨간색은 헤드라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녹색 같은 경우에는 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그 미국 연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CIE라는 지표입니다. 그 미국 연준에서도 그 실제로 물가 지표 말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그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연준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이런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 그 상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테일러 준칙을 통해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지를 좀 보면 GDP에 기반을 하면 기준금리가 한 5.2 정도까지 올라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업률에 기반을 한다고 하면 한 6.8%까지 올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아마 멈추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만 해도 큰 충격이죠. 사실 5%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2023년 5월 4일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5.25까지는 올라가는 거를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는 매일매일 바뀌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은 이미 이제 내년에 기준금리를 5.25까지는 올릴 거다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환율은 좀 떨어지는데 네. 금리는 오르는 현상, 네. 이게 서로 각각 다른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저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환율은 보통 달러원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데 환율이 빠지려면 전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금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긴축을 좀 덜 하거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긴축은 이렇게 더 올리고 있고 금리는 사실상 이렇게 안 빠지는데 환율은 왜 빠질까? 그리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왜 더 많이 빠질까? 저도 지금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훨씬 컸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에. 이게 올해 6월 달에 달러원 환율이 한 8% 정도 올랐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4%, 1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달러원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컸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게 우리 보통 민베리언스라고 하거든요. 평균에 다시 회귀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이게 추세가 그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평균에 회귀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더 내려가려면 지금 중국 주식을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지금 리밸런싱하는 수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장기적으로 더 많이 생기는 수요. 달러가 더 많이 네,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의 달러원 환율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1,400원을 뚫고 한 1,390원까지 내려온 지금의 환율은 최근에 1, 2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이 튄 달러원 환율이 다시 이제 평균을 회귀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리. 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계속 달러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달러를 안 푸는데 네. 이제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량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네. 심리에 의해서 더 오버. 네. 역시 내릴 때도 뭐 오버슈팅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 맞습니다. 예, 그게 이러면서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게 저도 그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달러 강세의 포지션이 베팅이 되어 있던 수요들이 어나인딩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까 금리가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떨어집니다. 이거는 금리가 더 올라도 금리에 대해서 해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고점은 뭐 지금 조금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리의 상방은 거의 다 왔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내년도에 사실 투자 전략의 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시점이 다가왔다고 하면 시장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 아닐까에 네. 대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좀 안 좋아질 거로 보시잖아요. 네, 네. 이유는 뭘까요?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시장은 피크아웃을 통해서 증시도 이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금융위기, IT 버블, 코로나 시기를 다 분석을 해보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고요. 기준금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장기채 10년 금리가 기준금리를 뚫고 내려오면서 결국은 경착륙 시나리오로 갔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경기 침체에 훨씬 더 많은 베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베팅을 보는 근거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다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내년에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기준금리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물가가 잡히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면 기준금리를 낮출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떨어뜨릴 거냐에 따라서 시장을 좀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자의 가능성이 좀 경착륙 후자보다는 가능성.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유는요? 이유는 제가 자료에 좀 몇 개 넣었는데요. 내년도에 자료 한번 보실까요?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내년도에 그 미국 주식들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뭐 증자 통해서 주식으로도 발행을 하지만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다 회사채로 발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발행되어 있던 과거 10년 동안 발행이 되어 있던 매우 저금리의 회사채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평균적인 금리는 거의 2%에서 한 4% 사이에서 회사채들이 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회사채 만기가 이제 다 도래합니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이 채권들을 다 상환을 시키고 끝내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차환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2023년부터는 지금에 올렸던 이런 고금리로
차환 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금리 수준대를 미국 기업들이 과거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자 비용들이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부동산 부동산 집을 살 때 보면 대출 금리를 빌리지만 뭐 1년마다 금리가 바뀌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린 시점에서 1년이 도래하기 시점 전까지는 금리가 올라도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반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시기가 되면 그 금리로 그 해는 이제 버텨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2023년부터 미국의 기업들이 차환 발행이 많이 돌아온다. 그리고 2023년만 놓고 보면 진한 파란색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들이고, 연한 파란색은 이제 하이힐드라고 해서 투기 등급들인데, 네. 지금 2023년까지는 투기 등급들이 아직까지 차환이 많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과연 이런 지금 내고 있는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가 지금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이게 미국의 하이힐드 기업의 스프레드입니다. 네. 항상 07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이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었고, 코로나 때도 이게 회색 그래프인데 확대가 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차환 발행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과거 위기만큼 스프레드가 벌어지진 않았지만, 뭐 바클레이즈나 뭐 그런 해외 IBD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 스프레드가 2배 이상 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침체를 부르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부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이 과연 자기들의 어닝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거. 네. 이것이 결국은 주가 그 폭락을 부르는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지점이군요. 네. 2022년도는 물가의 긴축에 따른 그 S&P 500의 멀티플 조정이었다고 하면, 2023년도는 미국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EPS의 조정으로 그 주식이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를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 증시는 다시 이렇게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확인을 한다.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